중1 6단원 챕터 2 빛의 굴절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빛의 반사를 배웠고 거울을 가지고 빛이 반사하는 경로를 그려보고 상이 맺히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빛의 굴절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자, 굴절은 지난 시간에 이제 빛의 성질 중에 하나로 잠깐 언급만 했었어. 그래서 이게 굴절이 뭔지 이제 자세히 봅시다. 자, 빛의 굴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 봤었을 거예요. 내가 손에 뭐 수영장이나 아니면 물에 들어갔을 때 내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친구의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아니면 물에 담가져 있는 빨대가 휘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굴절이 왜 일어나는지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는 물이고 위에는 공기고 그 다음에 밑에는 물이라고 쳐보자. 우리 빛이 이 공기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햇빛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두 개의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근데 우리 빛이 공기에서 움직이다가 물로 들어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거 요거.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얘도 하나의 입자입니다. 빛도 입자성을 가져요. 우리 뒤에 여기 가면은 파동 배우는데, 빛도 파동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빛은 입자와 파동성을 모두 가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입자다, 작은 입자가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광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요거는 뭐 거의 대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다가 물로 가게 되면 얘들이, 우리 빛의 속력이라는 거 있잖아. 그치? 자, 빛의 속력은 우리 빛이 가는 공간마다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빛도 지금 입자라고 했고 그걸 광자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들도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사이를, 얘들이 공기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걔네 사이를 이 광자라는 입자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얘들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 즉 기체잖아. 그치?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기체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가장 물질 입자 간의 거리가 먼 상태였어요. 그럼 그런 애를 지나가는 거, 그런 애를, 이 거리가 먼 애 사이를 지나가는 거랑 물이나 아니면 고체, 액체와 고체와 같이 얘네들 안에가 이 공기나 기체들보다는 조금 더 물질 입자들끼리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뭐가 더 쉬울까? 얘도 입자거든, 하나에. 이 입자 하나가 당연히 입자 사이 거리가 먼 공간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훨씬 쉽겠지. 그쵸? 자, 그래서 위의 경우를, 즉 기체 사이를 지나가는 우리 빛의 속도랑 빛의 속력이라고 하자, 그냥. 빛의 속력이랑 물을 지나가는 빛의 속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공기에서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가고 그 이후를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 자, 여기서 얘들이 이렇게 평행해서 오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이 1번 선이랑 오른쪽에 있는 2번 선이랑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 자, 지금 1번과 2번이 동시에 평행해서 이렇게 오겠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물을 만나지? 속도가 더 느린 물을 만나지? 얘가 먼저 만나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먼저 만나요. 그럼 얘가 먼저 만나는 요 시점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그 이후로 1번과 2번이
여기 1번이 물에 도달한 시점 이후로는 2번은 여전히 공기를 움직이고 있고 1번은 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2번은 왔던 거 그대로 이만큼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번, 즉 공기를 지나가는 빛의 선이, 광선이 여기에서 이만큼 거리를 갈 동안 이 1번 광선은 똑같은 거리를 갈까, 조금 덜 갈까, 더 많이 갈까? 생각을 해보면 물에서가 속력이 더 느리잖아, 그치?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까만 색깔 길이 요만큼 간 것보다는 적게 가야지 속력이 느리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 가는 동안 이 1번은 한 반만 간다고 쳐보자. 무조건 저거보단 조금만 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에 왔을 때 선생님 조금 더 짧게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평행에서 들어오다가 조금 더 짧게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지금 보면 들어오다가 얘들이 여기는 요만큼 가고 얘는 요만큼 가고 얘들은 이만큼 가고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가던 빛이 그 다음에 선을 그었을 때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 해도 되긴 한데 좀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이렇게 자, 빛이 이렇게 이 두 선을 수선으로 이은 요게 지금 이 빛이 들어오는 선이거든요. 그치?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지. 이거를 그대로 이어 그리면 앞으로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이 1번 선 때문에 1번 선은 조금만 움직이는데 이만큼 가버리기 때문에 이 평행하던 선들이 이런 식으로 각도가 꺾이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요 선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빛이. 그래서 처음에 공기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던 빛이 우리 경계면에 만나게 되면 빛이 움직이는 속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꺾이게 됩니다. 어디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즉 물의 수면 쪽으로, 즉 어디로 공기 쪽으로 꺾일 수도 있고 더 많이 꺾일 수도 있는데 얘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지. 즉 어디 쪽으로 들어갔어? 물 쪽으로 꺾였죠. 자, 그래서 더 속력이 느린 쪽으로 빛은 꺾이게 돼요. 이걸 가지고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굴절이라고 하는 장위 자체는 직진하던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이 물질의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야. 근데 이때 굴절하는 양상, 특징을 보니까 속력이 더 느린 쪽으로 굽더라, 더 꺾이더라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왜 굴절을 할까? 왜 굴절해요? 라고 우리가 이유를 묻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유는 뭐? 쌤 아까 얘기했죠? 이 매질, 즉 매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파동에서 뒤에 가면 배울 텐데 이 파동이 지나가는 공간을 가지고 매질이라 해. 파동이 지나가는 공간이랍니다. 빛도 파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빛이 지나가는 이 공기나 물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그냥 물질이라고 해도 돼요. 아직 우리가 매질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나오니까 이거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질, 파동이 지나가는 공간, 파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매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거리도 다르고요. 입자 간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광자,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빛은 이 매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속력을 다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로가,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된다는 거. 그럼 이유라고 물으면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빛의 속력이 가장 빠른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빛의 흐름을, 빛의 광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진공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기체에서 가장 빠르겠지. 그래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공기는 자 기체니까요. 기체 다음에 액체가 그 다음으로 속력이 빠르겠지. 그래서 물, 그 다음에 유리, 고체, 플라스틱 이렇게 뒤에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빛의 굴절하는 이유랑 빛의 굴절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에 16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빛의 굴절 나오고요. 이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별표해주고 별표해주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굴절에 어울리 쌤이 아까 그려준 거 그대로 나오니까 너네가 한번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다시 봐주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여기서 지금 굴절유리라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자, 볼게. 굴절유리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자, 진공에서의 속력이 빛의 진짜 속도고 그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됩니다. 우리 굴절률은 굴절하는 정도를 나타낸 숫자이기 때문에 구하는 공식이 있어. 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그 물질, 해당하는 물질 아니면 매질이라고 우리가 하지. 파동이 지나가는 공간이고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에서의 속력으로 나눈 값을 굴절률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항상 뭔가 기준이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값을 보통 분모에다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 경우는 기준이 되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위에 올라갑니다. 요거 한번 다시 주의 깊게 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 굴절률이 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걸 한번 보자. 자, 굴절률이 크려면 일단 이게 고정이야. 그치? 그러면 물질의 속력, 즉 밑에 내려오는 값이 작을수록 즉 나누는 값이 작을수록 전체 몫은 커지게 되겠지. 그쵸? 이건 수학이지. 요 밑에는 분자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죠. 분모 고정, 다시.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죠. 분자는 고정했을 때.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라는 거는 밑에 물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리다는 거예요. 속력이 느리다. 자, 속력이 많이 느리게 되면 다시 앞에 돌아가서, 자, 아까 요 그림에서 이 빨간색 간 게 속력이 느릴수록 더 조금만 가겠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얘가 이만큼 간 사이는 또 이만큼밖에 안 갔어. 그러면 이 속력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얘가 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더 많이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즉 매질에서의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많이 꺾입니다. 이거 필요한 거니까 다 필기해 줍시다. 많이 꺾인다. 근데 많이 꺾인다라고만 적어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앞에는 이제 진공에서 아니면 공기에서 그 매질로 들어갈 때 많이 꺾인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반사에서도 입사각, 반사각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이 굴절에서도 입사각, 반사각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매질의 경계면이 있고 입사되는 우리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보자. 그러면 또 똑같아요. 이 경계면에다가 법선,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주고, 요때 이 법선과 입사 광선이 이루는 요 각도가 입사각이야. 자,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이 법선과 이제 굴절 광선이겠지. 굴절 광선.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도가 굴절각입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어떨까? 입사각이 똑같듯이 굴절률이 클수록 많이 꺾이니까 굴절각은 많이 작아지겠지. 여기 하나 더 적어줄게. 굴절각은 작아진다. 이 말은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런 굴절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매질 1, 매질 2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서 아까 뭐 매질 필기한 친구도 적어주면 되겠지. 파동에서 이 파동이 이동하는 공간, 물질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빛의 굴절이란 빛이 어느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나아갈 때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쳐주면 좋겠지. 그 다음, 자, 뭐, 수면으로 입사한 빛의 일부는, 자, 일부는 반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항상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꺾이면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굴절각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즉, 빛의 속력이 느린 곳으로 들어갈수록,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다. 이거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해보자. 속력이 느린 물질로 매질 쪽으로 굴절하게 되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즉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속력이 느릴수록 요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더 느릴수록 그리고 굴절률이 클수록 커진다.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네 헷갈릴까봐 반복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컵 바닥에 있던 동전이 보이지 않다가 물을 부으면 보이게 된다. 아니면 컵에 연필을 넣으면 꺾여 보인다. 물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들이 요 굴절하는 예를 볼 수 있는 예예요. 요거 전체 밑줄 한번 쳐주고 문제 당연히 나올겠지 뒤에.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 물고기가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자, 우리가 잠깐 왼쪽으로 갈게. 자, 물이 있어요. 안에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의 위치는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자, 우리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빛이 광원에서 도달한 빛이 그 물체에서 반사돼서 결국에는 즉 빛이 그 물질에서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줘야 돼. 그치? 광원에서 물질로 들어가고 그 물체가 그 광원에서 온 빛을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게 원리야. 자, 그러면 우리 출발을 여기서 이 물고기한테서 출발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가볼게. 꼬리. 이렇게 가볼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는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다. 그치? 왜냐하면 물고기한테서 빛이 출발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자, 여기에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요거 쌤이 뭐 기준으로 그렸냐면, 매질 1, 2에서, 자, 물질의 속력이,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1이 2보다 더 빠르다. 라는 걸 가정하고 그린 거거든. 즉, 위에는 공기, 밑에는 물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공기에서 물로 들어올 때 이렇게 꺾였는데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이 반대로 가는 선을 따라가겠지. 자,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나가볼게요. 더 빠른 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그 다음에 뭐 얘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물고기한테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들어온 빛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무시해도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오는 빛이 여기로 오는 빛도 있고 저기로 오는 빛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고기의 꼬리도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물고기에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은 결국에는 이거였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다고 인식을 하냐면 이 들어온 빛의 바로 반대 방향, 일직선으로 이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물고기가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원래 실제 위치는 까만색인데 이 굴절하는 것 때문에
보이는 위치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보다 더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아래를 찔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쪽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설명이, 요 그림이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고, 자, 요거를 모든 예에다가 다 적용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만약에 친구의 발이라고 쳐봐. 그러면 발이 실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지. 그리고 빨대가 있었다고 쳐보자. 빨대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자, 근데 이게 굴절 현상에 의해서 더 위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왜 그래요? 우리 빨대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근데 이 밑에 물속에 들어간 부분만 굴절되는 거기 때문에 위쪽과 연결되지만 밑에만 굴절되도록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굴절된 형태는 이렇게 돼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넣게 되면 동전도 위로 뜨는 것처럼 지금 위쪽으로 굴절돼서 만들어지는 상이 위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보이던 동전이 물을 넣게 되면 보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밑에, 자, 요거는 뭐냐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경우였어. 즉, 밑줄 한번 칠게. 어떤 거?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거. 아니면 우리 이제 뭐 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현상인데, 자, 밑에 보면 한 매질 내에서 굴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아까 우리 빛의 굴절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주면 돼. 빛의 굴절의 이유가 뭐였지?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그치? 근데 꼭 물질마다 속력이 다르지 않아도 돼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더운 날 아스팔트 바닥입니다. 자, 그럼 아스팔트 바닥 위에 존재하는 공기는 열을 많이 받겠지. 근데 열을 받을 때 불규칙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얘가 어떡할까? 자, 공기들이 있는데, 공기는 가열하게 되면 얘들은 밀도가 낮아지면서 위로 뜨게 돼요. 자, 그럼 빛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는 되게 복잡한데 여기는 잘 갈 수 있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던 애들이 여기 안에서 또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꺾이고 또 이 밀도가 낮은 공간에서 낮은 부분에서 또 높은 곳으로 가면은 빛이 이렇게 꺾이겠지. 자, 근데 이 밀도가 낮고 높은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밀도가 낮은 부분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경계도 희미하고 이 밀도가 낮고 크고 하는 공기의 부분들도 다 불규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빛의 경로가 가다가 꺾이고 하는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돼요. 자, 이것들이 여러 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아스팔트 부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지글지글 끓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요게 이제 빛의 굴절 때문이다. 근데 빛의 굴절 때문인데 여기는 뭐 다른 물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열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에 따른 빛의 속력이 달라져서 그렇다. 즉, 한 물질 내에서도 빛이 굴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태양이나 별도 사실은 굴절되어 있다. 실제 위치는 보이는 위치보다 낮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 이 우주 공간은 진공이지. 근데 지구에 가까이 올수록 공기 밀도가 늘어나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공기 밀도에 따른 굴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위치는 겉보기 위치는 위에 있지만 실제 위치는 조금 더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거랑 똑같죠, 지금? 자, 이 이유는 뭐 때문?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대기의 밀도가 증가하여 빛이 굴절하기 때문이다. 요거 밑줄 한번 쳐주고요. 하지만 눈은 모른다. 눈은 우리한테서 들어오는 걸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뭐예요, 얘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지? 그치? 왜냐하면 공기 밀도가 증가할수록 어때? 속력이 느려지니까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는 마지막에 들어오는 경로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보기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더 높게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요거 중요하니까 필기 한번 합시다. 공기의 밀도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달라지고 굴절이 일어난다. 즉 같은 공간이더라도 공기의 밀도가 다르면 굴절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아지랑이가 보이고 뭐 뜨거운 난로 건너편 물체가 아른거려 보이고 밑에 무더운 여름철 아스팔트 이런 것도 얘기 나오겠죠. 뭐 사막에서 보이는 증기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빛이 밀도가 변하는 공기를 지나면서 굴절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밑줄 쳐줍시다. 18쪽 매니에.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굴절률 얘기 하나 더 나오고요. 요거는 뭐, 자, 밑에 요거 표만 한번 볼게. 여기 나오는 스넬 법칙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뭐, 아직은 다루지 않아요. 자, 굴절률 나오는 거 보면, 쌤 아까 굴절률이 클수록 어떻다고 했지? 속력은 느린 거고, 더 많이 꺾인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지금 보면, 공기보다는 물에서 지금 굴절률이 더 큰 걸 봤을 때, 어때? 여기서의 속력이 공기보다 느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굴절률을 비교를 하면 속력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 속력이 더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물보다는 파라핀의 굴절률이 더 크니까 파라핀에서 속력이 더 느리겠지. 그쵸? 여기 밑에다가 우리 빛의 속력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일단 누가 제일 빠르죠? 공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파라핀, 유리, 다이아몬드가 지금 굴절률이 엄청 크지,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꺾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다이아몬드 이렇게 딱 저보다 많이 꺾이면 많이 꺾일수록 여기 안에서 계속 자, 반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굴절이 더 크게 일어나. 그럼 어떨까? 빛이 안에 갇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빛이 갇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안쪽이 빛이 갇히기 때문에 더 반짝반짝거려 보이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유리도 반짝반짝거려 보일 수 있고 유리 조각 같은 거. 다이아몬드는 더 반짝이는 거예요. 보석이니까. 이해되죠? 자, 뭐 그래서 이제 빛이 굴절하는 이유 페르마의 원리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페르마의 원리라는 것은 여기 한 밑줄만 치자. 한 점에서 나온 빛이 몇 번의 반사와 굴절을 거쳐 다른 한 점에 도달할 때 통과하는 경로는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그림 한번 바로 볼게요. 자, A 경로가 있고 즉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가고 싶은데 A로 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가 있지. 자, 여기서 우리가 경로의 최소 경로로 보게 되면 즉 단거리로 보게 되면 어떤 경로가 제일 나을까? B지. 근데 빛이 가는 걸 고려를 하면 자, 빛은 여기 그냥 밖에서 공중에서 공기에서 가는 거랑 자, 우리 물에서 가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사람이 뛰는 거예요. 사람이 뛸 때 물 안에서 뛰는 게 더 힘들잖아, 그치? 그거를 고려해서 이 물 안에서 뛰는 것이 힘든 즉 물에서 달리는 경로가 제일 짧은 거 C를 고른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냐하면 이 C가 더 짧게 걸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최소 거리에서 최단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단 시간이 나오는 경로가 그게 빛이 가는 경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빛이 가는 경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빛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알겠죠? 왜냐하면 빛은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여기 이유지. 그거를 이제 페르마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면 돼요. 자, 여기서 1차 함호 얘기할게요. 1차 함호는 봄이에요, 봄. 2차 함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사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림에서 확대를 잠깐 할게요. 자, 지금 물에서, 자, 이 공기 밖에서 광원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고, 요 지점에서 그 광원에서 반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럼 물에서 공기로 나아가겠지.
물에서 공기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자 지금 요 각도랑 즉 1번과 2번 각도랑 3번 각도를 비교를 해보면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들어가는 입사각이 점점 커지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점점 증가하겠지. 당연히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지금은 더 큽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굴절각도 증가하는 거는 매질이 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겠죠, 당연히. 그 차이는 똑같겠고. 자, 그래서 굴절각이 증가하는데 그러다가 이 3번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이 입사광선에 대해서 요게 지금 입사각이지. 근데 굴절각이 계산을 해보니까 90도가 되는 거야. 법선에 대해서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 얘는 굴절을 하는데 이 경계면으로 굴절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들어간 빛은 굴절이 되지 않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 3번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만약에 입사각이 더 커지게 되면 굴절각은 더 커질 텐데 그럼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커지게 되겠지. 왜냐하면은 이 3번의 경로에서 이미 굴절각이 90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3번보다 더 큰 각도로 가게 되면 90보다 더 크게 되겠죠. 자,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물이 경계가 여기 있고 이게 법선인데 요렇게 들어갈 때 요게 굴절각인데 굴절각이 90도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떡하다는 거야?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굴절각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굴절각이 90도 이상인 거. 그 말인 즉슨 이렇게 들어온 빛이 즉 물 안에서 나온 빛이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결국엔 굴절되는 건데 즉 굴절하다가 지금 보이는 현상인데 요거는 반사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물 안에 들어있더라도 물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가 물에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 자, 요거를 가지고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 그리고 이 굴절각이 딱 90도가 나오는 시점에서의 입사각. 여기서 말하면 3번의 입사각이게 되겠지. 요거를 가지고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 경계가 되는 각도기 때문에 임계각이다. 어떠한 지점의 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는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빛이 들어갔을 때 경계면에서 다 반사하게 된다. 이때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됐죠? 자, 전반사는 언제서만 일어나냐면요. 자, 굴절률이 큰 거에서 굴절률이 작은 걸로, 즉 아까 공기에서 물로 들어오는 거는 반대로 물에서 공기 아니면 어쨌든 간에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로 이동할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만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를 지금 봐봐 얘들아. 요 각도보다 요게 더 크지? 다시. 들어간 각도보다 자, 얘가 들어갔다가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치면 요게 입사각이고요. 요게 굴절각이야. 그치? 밑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야지만 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굴절률이 큰 곳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가져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까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컸었어. 기억나죠? 밑에 잠깐 다시 그려줄게. 이거 놓쳤구나. 이렇게 그렸었어. 다시 줄일게요. 이렇게 그렸었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그림으로 지금 설명이 되겠지. 자, 입사각이 요만하고 굴절각은 이 법선인데 이 바깥에 있는 것에부터 측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입사각이 굴절각이 보다 더 작고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굴절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져야 된다. 아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건 어땠냐면
들어왔다가 이렇게 물 쪽으로 꺾였어요. 꺾였어.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 봤을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작죠? 요거를 볼 수 있다. 자, 전반사를 이용하는 곳은 잔망경, 뭐 쌍안경, 광섬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즉 어떤 유리나 뭐 프리즘도 재료가 유리인데 그런 거 안에서 계속 반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 즉 거울이 아닌데 반사가 일어나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한 곳에서 전반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 보면 직각 프리즘 나오죠. 요게 이제 잔망경에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 잔망경이 참고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 잠수함 있잖아. 잠수함에서 쓰는 거거든. 우리가 배 안에서 밖에 있는 물체들을 봐야 돼. 그래서 잠수함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요것만 내밀고 봐야 돼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서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 근데 거울 안 쓰고 쓴다는 얘기야. 요 안에 직각 프리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안에 다 각도를 조절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에서는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임기각보다 큰 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광섬유는 뭐냐면 빛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섬유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쳐줄게. 광섬유의 역할은 정보를 가진 빛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유도하는 것. 자, 이 빛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잃지 않으려면 굴절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반사를 통해서 얘들이 안쪽에서만 그냥 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굴절은 나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광섬유를 할 때는 항상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 안에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하나가 뭐였냐면 요 안쪽 물질, 빛이 나가는 물질이랑 바깥의 물질을 비교를 했을 때 안쪽의 물질이 굴절률이 더 크다는 특징이 조건이 갖춰져야 돼.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즉 안쪽을 구성하는 물질의 굴절률이 바깥을 감싸고 있는 물질의 굴절률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를 이용하면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자. 이것도 밑줄 한번 쳐놓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우리 렌즈가 나옵니다. 렌즈. 우리 앞에서는 거울을 닫았고 이제는 렌즈를 하게 될 텐데, 자, 렌즈는 우리가 볼록 렌즈, 앞에서 우리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했지요. 그거 하는 것처럼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 두 개를 다룰 거야. 자, 볼록 렌즈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빛을 모아준다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 굴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 쌤이 이미 그림을 그려왔어. 확대해서 좀 보자. 자, 볼록 렌즈면 양쪽이 다 볼록한 렌즈지?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지금 요 경계에서 요 접선의 형태가 우리 들어오는 경계면이 되겠지. 그럼 벽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점선이 지금 법선이야. 그러면 여기가 공기고 빛이기 때문에 공기고 유리기 때문에 유리 쪽으로 꺾여요 지금. 그치? 그래서 굴절각이 더 작아. 그렇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입사각이 이제는 여기서 나가는 게 입사각이 되고 이게 또 굴절각이 되겠지. 굴절각이 더 커지게 돼야 되겠지. 다시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치? 적어볼게. 이거 한번 필기해보자. 입사랑 굴절이 있다. 이렇게 둘이를 비교하면 이게 더 크고요. 또 유리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이것보다도 여기가 입사가 되고 여기가 굴절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유리에서 나가는 입사가 공기로 나가는 굴절각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 즉 얘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게 여기서 그려지고 밑에서 그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얘를 경계로 안쪽으로 모이는 것처럼 빛의 경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돌아가고. 자, 그래서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 초점에 모이게 된다. 여기 밑줄 합시다. 그리고 이제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다.
참고로 오목거울과 같은 원리로 상이 생깁니다. 오목거울이랑 우리 볼록거울 앞에 상 그리는 거 연습했었잖아, 그쵸?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자, 밑에 뭐 볼록렌즈에 의한 상 요거 표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그려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제 우리 상의 작도를 한번 해볼 건데 왼쪽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 거울에서 했던 거랑. 자, 일단은 우리 겨울에 렌즈의 축 먼저 그려주고, 볼록렌즈 뭐 이렇게 그려줄까? 이렇게 그려줄게. 자, 우리 앞에서 초점했던 거 기억날까요? 초점했던 거? 우리 거울에서 초점했던 거는 뭐 얘를 원의 일부 호로 생각을 하고 그 원의 중심을 초점의 2배 거리다. 뭐 곡률 중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2배 거리보다 2배 거리에 반되는 지점이 렌즈의 초점이다 라고 했었어. 거울의 초점이다 라고 했었어. 렌즈도 마찬가지야. 대신에 렌즈는 여기도 원이 그려지고 이 오른쪽에도 왼쪽 홀을 기준으로 원이 그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2개가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이 2개가 잡혀요. 됐죠? 볼록 렌즈에 들어오는 상을 작도하기 위해서 초점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곡률 중심에 연필을 하나 선생님이 그려놨고, 얘가 이제 볼록 렌즈를 지나서 어떤 상을 만들게 됐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 거울 할 때랑 똑같이 2가지 선만 그리면 돼요. 우리 문제집에는, 우리 교재에는 이제 3가지 선 그리라고 하는데 2가지만 해도 우리 상은 맺히는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여기 볼록 렌즈의 축에 평행하는 선 그려주면 요 평행하는 선은 초점을 지난다. 요렇게 갖다 지나는 거니까 밖에 있는 초점을 지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하고 합시다.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거. 렌즈의 중심을 향하면 그대로 직진하게 된다 라는 거. 요거 2개를 기억을 하고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1번을 가지고 그리게 되면 축과 평행해서 가다가 뭐 중간쯤에서 끊긴다고 생각을 하면 초점으로 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렌즈의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직진을 한다. 저기서 딱 만나네. 여기서 딱 만나죠? 그러면 여기서 자, 대신에 찍힌 점이 지금 이 축에 물체가 있는, 자, 축을 기준으로 물체가 있는 쪽과 반대에 지금 점이 찍혔기 때문에 얘는 뒤집히는 상이 나타나게 돼요. 요 출발한 빛이 지금 연필의 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맺히는 상에도 연필의 끝이 위치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기준으로 좀 더 앞으로 가볼게.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선생님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한 요쯤 해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보입니까? 하늘색? 자, 그러면 지금 얘 위치를 옮기게 되면 얘들아 1번이랑 2번 중에 바뀌는 게 뭘까? 2번이 바뀌겠지? 1번은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1번은 그냥 평행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치만 변동했을 때는 물체의 높이가 동일하니까 평행한 선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선,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선 다시 그려볼게. 여기서 렌즈의 중심형에 들어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어떨까? 여기 지금 너무 꺾였다. 다시 그려볼게. 여기 가서 뭐 이 정도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볼게. 둘이 만나는지 한번 보자. 만나네, 여기서. 그치? 선생님 다시 그린 이유는 얘가 너무 멀리 퍼져서 그려지는 상이 너무 커질까봐 이렇게 줄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만나게 되지요. 얘는 그러면 연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네,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러면 생각을 더 해보자. 이 연필이 지금 더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 더 당겨지면 여기서 점점 더 퍼지겠지. 그쵸? 자, 그러다가 지금 요 2번째 초점, 요게 진짜 초점이지. 요거는 곡률 중심이고. 다시 적어줄게. 초점
이 초점을 기준으로 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이거 같이 따라 그립시다. 혹시 딸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리면서 하세요. 자, 그럼 1번은 그대로고 이번에는 2번 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지. 자, 그러면 지금 1번 선 쌤이 연장한 거 지금 좀 구부려졌기 때문에 다시 일자로 그려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네. 좀 구부려졌네. 그쵸? 자, 그 1번 선과 지금 다시 그린 2번 선을 봤을 때 얘들이 지금 모아지는 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벌어져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선으로 보이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렌즈를 지나서 만나지 않는 두 선이 만들어졌을 때 상이 안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돌아와 줘야겠지. 다시 돌아옵니다. 2번에서 돌아와요. 그 다음에 1번도 렌즈의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에 상이 맺히네,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로 선상이 보이네. 똑바로 선상.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똑바로 섰는데 물체보다 훨씬 큰 상이 보이지? 자, 지금 굉장히 블록 렌즈는 경우의 수가 많아. 요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초점을 기준으로 초점보다 멀리 있는 거. 여기 밑에 다시 그려볼게요. 좀 더 커다랗게. 자, 여기가 초점이다. 초점 기준으로 초점보다 멀리 있는 물체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자, 지금 초점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일단 더 크고요. 자, 그려질 때 우리 실상, 허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상은 렌즈를 통과해서 뭐 아니면 거울을 반사를 해서 바로 반사한 반사 광선 아니면 굴절된 광선들끼리 만나서 상을 맺히게 하는 거 가지고 실상이라고 해. 그러면 지금 요 까만색이랑 하늘색은 다 실상입니다. 바로 맞췄기 때문에. 근데 빨간색은 통과한 반사광선이나 요 굴절광선, 실상이나 허상은 거울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쌤이 반사광선 얘기한 거야. 요 빨간색에서 통과한 광선은 얘는 여기서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줘야 되겠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상을 맺혀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실제로 맺혔던 게 아니라 돌아와서 맺히는 거라서 저걸 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초점을 기준으로 요 더 가까이가 가게 되면 요 빨간색 연필처럼 허상이 보이게 되고요. 요 기준으로 더 멀리 가게 되면, 즉 하늘색을 지금 보면 그냥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요거를 실상이라고 한다. 초점을 기준으로 가까이 가면 허상, 멀리 가면 실상이 맺힌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초점 곡률 중심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렇게 연필을 그렸었는데 지금 요 곡률 중심의 물체가 있을 때는 만들어진 상과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기준으로 하나 더 기준으로 앞뒤가 구분되는 것이 있어. 요 곡률 중심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체보다 큰 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리고 이 기준으로 앞으로 갈수록 이 2번 줄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지. 그 말인즉슨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밑에서 만나게 되고 1번 광선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 색깔 면필처럼 더 크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것보다 뒤로 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오히려 이제는 얘가 조금 더 이 축과 가까워져요. 렌즈 축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그만하게 생기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점거리 2배인 곳을 중심으로는 우리는 곡률 중심이라고 할게. 우리 초점을 F라고 불러. 그래서 곡률 중심은 초점의 2배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EF라고 불러요. 자, 곡률 중심을 기준으로는 더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은 상, 가까이 있을 때는 큰 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 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보이는 거 요거 다 필기해 줍니다. 자, 요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22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블록 렌즈에 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좀 블록 렌즈는 좀 볼 게 많죠.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크게 보이고
멀리 가게 되면 물체보다 작게 보인다. 근데 지금 뒤집어져 있냐 안 뒤집어 있냐도 좀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초점을 기준으로 앞에 오게 되는 이 허상들 있지? 초점보다 앞에 있는 허상들은 다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실상들은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보이나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적어줄게요. 허상은 다 똑바로 서 있다. 실상들은 다 뒤집어져 있다. 요거를 뭐 정립 허상, 그 다음에 도립 실상 이렇게도 부릅니다. 적어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물체보다 작게 보이는데 뒤집어져 보인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보이고 똑바로 보이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좀 빼서 생각을 해줘도 돼. 가까이 있을 때는 똑바로 보이고 대신에 똑바로 서 있고 더 커 보이고, 요거에 의해서 뒤로 가면은 물체보다 작고 뒤집어 보인다 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 거 한번 봅시다. 얘는 자, 아까 가까이 있을 때는 일단은 지금 곡률 중심을 기준으로 곡률 중심 초점거리 2배잖아. 요 2배 안으로는 물체보다 크게 보이거든요. 크게 보이고 초점보다 가까운 경우는 또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물체를 확대시켜 보는 경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현미경, 가까이 있을 때 현미경도 조절 잘못해서 멀리 하게 되면 뒤집어 보여요. 현미경 아니면 만원경 확대해서 보는 거, 사진기 같은 곳에 이용되고 원시 교정에 쓰입니다. 자, 원시고 한번 그려줄게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스스로 그려주는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원시 교정할 때는, 자, 원시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원시냐면 우리 상이 맺힐 때 뒤에 맺히는 거야. 자, 근데 가까운 물체일수록 물체의 크기가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들을 망막에 딱 맺히게 해줘야 되는데 망막에 못 맺히고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히는 거야. 즉, 잘 못 모아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만큼 모아 들어와야 되는데 못 모아주니까 렌즈로 교정을 해주는 거. 그럼 앞에 볼록 렌즈로 이제 안경을 씌워주면 얘가 조금 더 모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수정체라는 것을 통과하면 딱 우리 망막에 상에 맺힐 수 있어. 자, 참고로 요거는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건 수정체로서 우리 눈 안에서의 렌즈 역할을 합니다.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볼록 렌즈 역할을. 그래서 이용하는 거 꼭 안 헷갈리게 알아줍시다. 자, 그 다음 지금 23쪽에 보면 이렇게 볼록 렌즈 작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 작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다시 보면 또 이해가 잘 될 거야. 이것도 다시 읽어봅시다. 물체 한 점에서 나온 여러 빛이 다시 만나는 유치의 상이 생기고, 자,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는 반대쪽에 거꾸로 선 실상이 생긴다. 거꾸로 서 있는데 맺히는 거지. 그러니까 볼록 렌즈에서는 얘들아 거꾸로 있으면 무조건 다 실상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으면 다 허상이야. 왜냐면 똑바로 서 있을 경우는 여기서 똑바로 서 있는 경우는 반대로 돌아오는 경우밖에 없거든. 그래서 거꾸로 있으면 다 실상이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서 있으면 다 허상이다. 요거 한번 다시 봐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목 렌즈 할 건데 요때 이제 2차 소풍입니다. 이거 기억해주고요. 자, 오목 렌즈는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양끝보다 얇은 렌즈다. 그래서 양쪽 면이 모두 안쪽으로 휘어있다. 요거는 볼록 거울과 같은 원리로 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해주는, 자, 빛이 나오는 것처럼 퍼져 진행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요것도 오목 렌즈 선생님 좀 크게 한번 그려봤어요. 예시시켜 주려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렌즈에 빛이 들어오겠지. 자, 이 기울어져 있는 렌즈 면 때문에 왼쪽은 공기, 그리고 오른쪽은 유리지. 일단은 굴절이 일어나죠. 매절이 다르니까. 다른데 요게 법선이고 입사각, 굴절각이 더 작겠지. 더 유리 쪽으로 꺾여야 되겠지. 그래서 더 작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퍼지는 거. 그리고 또 나갈 때도 더 퍼져요. 더 퍼지는 거 지금 보이죠? 결국에는 나와서 들어와서 퍼진다. 이런 식으로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우리 같이 작도 한번 해봅시다. 오목 렌즈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요거 상작도하는 거는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그려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또다시 렌즈에 쭉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렌즈 좀 크게 그려졌네.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렌즈 너무 크다. 초점이 좀 커져야겠다.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해볼게. 자, 우리 초점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 초점에 연필이 있어요. 자, 또 똑같아. 1번 뭐 평행해서 들어가는 거. 평행해서 들어가면 초점을 지난다 했어. 아까 1번이. 그치?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없죠. 왜냐면 퍼져야 되니까. 퍼져야 되는데 초점을 지나는 게 없으니까, 자, 퍼져서 나가는 선에서 돌아오는 선이 이 초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평행해서 들어간 것은 초점에서 나가는 길을 따라 굴절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렌즈 중심으로 가는 거는 그대로 직진한다. 2번. 요거였지. 자, 그러면 퍼지니까 얘네들은 생각해보자, 얘들아. 모렌즈는 무조건 퍼지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실상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실상은 바로 퍼진 굴절 광선들끼리 만나서 생기는 상이야. 그래서 얘들은 다시 돌아와줘야겠지. 그때 돌아옵니다. 자, 1번 돌아와요. 2번은 왔던 거 그대로 돌아가겠지. 그러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네. 그러면 작은 연필 하나 생기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필이 좀 더 가까이 왔어. 반쯤 가까이 왔어요. 연하게 그릴게. 자, 그러면은 1번은 또 그대로겠지. 2번이 달라지겠죠. 2번이 어떻게 달라질까? 2번은 요렇게 들어가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선도 요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요 2번 경우는 요 A고 B라고 해보면 B는 여기 생기겠네. 좀 더 커졌네, 아까보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예상할 수 있어. 만약에 이 초점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 연필이 있으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 B는 조금 더 기울어지겠지. 더 눕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필이 더 작아지네. 그래서 여기서는 모렌즈는 좀 더 간단해요. 자, 일단은 무조건 다 허상이고 거꾸로 될 리가 없어. 허상이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돼 있지 않고 똑바로 되어 있는 정립 허상입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어때?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고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렌즈에 가까워질수록 커지지만 기본적으로 원래보다 어떻게 보여? 작게 보이지? 물체보다 상의 크기가 작다. 됐죠? 요거 기억해주자. 우리 오목 렌즈는 물체보다 상의 크기가 무조건 작고 다 똑바로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안경 움직여도 얘들은 상이 상이 커지거나 뭐 거꾸로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24쪽 보면 오렌즈로 물체를 보면 항상 물체보다 작게 보인다. 이게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지. 물체보다 상의 크기가 작다는 거. 요거 밑줄 한번 치고요. 물체가 렌즈에서 멀수록 더 작아진다. 요것도 우리 아까 방금 확인했지? 그 다음 항상 바르게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작도법 한번 봐주고 여기 빈 공간에 여러 번 그려줘 봅니다. 손에 익을 수 있도록, 혼자 그릴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24쪽 밑에 보면, 자, 지금 근시를 교정하는 렌즈가 오목 렌즈예요. 근데 아까 원시는 어땠냐면 상이 망막이 뒤쪽에 맺히는 거였거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니면 얘들아, 요거 한번 22쪽에 다시 필기 한번 해보자. 원시는 상이 망막보다 뒤에 맺히거나 아니면 이 안구 있지, 안구. 요거를 가지고 수정체라고 하거든, 전체를. 유리체라고 하거든요. 요거 전체를 지금 보면 안구의 길이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보다 짧은 경우에 원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를 못 보는 게 원시야.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근시 보면 근시는 상이 망 앞에 맞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구의 길이가 남들보다 길어서 정상 길이보다 길어서 앞쪽에 맺히는 거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자, 얘가 너무 많이 모아주는 거야. 요 수정체가. 됐죠? 수정체가 너무 많이 모아줘서 조금만 모아줘서 뒤에 맺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모아줬어. 그러면 요거를 뒤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빛을 뒤로 밀어줘야겠지. 그래서 앞에 오모렌즈를 해주게 되면 오모렌즈는 빛을 살짝 넓혀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죠. 그래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더라도 딱 망막에 맺힐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시 교정하는데 많이 쓰이고 보통 우리 친구들이 근시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렌즈 끼게 되면 눈이 작아지지. 왜? 아까 오모렌즈로 물체를 보면 항상 작게 보인다 했잖아. 그래서 멀리 할수록 내가 더 작아 보이죠? 해봤어요. 그래서 눈이 작아 보이는 거, 근시 교정 안경은 우리 오모렌즈를 쓴다. 여기 25쪽에 가면 근시안, 원시안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 이거 한번 다시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은 또 렌즈를 사용한다. 현미경 확대해야 되니까 애들이 현미경에 오모렌즈 쓰면 안 되겠지. 우리는 크게 보는 게 중요한데 오모렌즈는 항상 작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각자 사용하는 예를 다 기억을 해줍시다. 여기 참고로 이제 난시는 무엇인가라고 있는데 난시는 각막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울퉁불퉁해서 거기서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이 한 개만 맺혀야 되는데 여러 개가 맺히는 거야. 그래서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요게 난시다. 자, 요까지 하게 되면 우리 빛의 굴절은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아까 굴절하는 이유랑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봐주고요. 렌즈 작도하는 거 연습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각자 예 같은 거 다시 꼼꼼하게 봐주면 돼요. 이 단어는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건 안 중요하니까 대충 보고 이런 건 없어요. 꼼꼼하게 다시 봐줍니다. 수고하셨어요.